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가 이제 이래요.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하고, 줄간격 160. 그리고 그 5매 내외인데, 표지 포함하지 않고, 5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나 참고문은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이제 간점이라고 돼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인용했으면 인용 표시해주고, 그리고 여기 그 참고문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형법 총론을 준비한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과제를 쓸 수 있던가요? 형법 총론 작업하신 분. 네, 들어오신 분 중에서 형법 총론 과제 쓰신 분. 쓰신 분 없나요? 이제 쓸 예정인가요? 올해 들어오신 분은 모르지만, 작년에 헌법책 구입하신 분 계시죠? 이거 있죠? 형법 요론. 예? 저기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 이 책 구입하신 분 있나요? 예, 이 책 구입하신 분 있나요? 예, 다른 분은, 지영씨 빼고 다른 사람은 구입한 거 없나요? 이거 가지고 하세요. 책에 가지고는 과정을 못 써요. 이걸 가지고 쓰세요. 이거 가지고. 예, 이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내용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시고, 혹시 다른 형법에 관련되어 있는 교재가 있으면은 그걸 참조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문을 안 열었죠? 문을 안 열죠, 지금. 그죠? 없죠? 근데 지금 1학년 분들은 이렇게 내용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쓸란지 참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우리가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하고 가석방 이 3개예요, 3개.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이 3개에 대해서 요건 효과를 기술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효과. 자, 그러면 이제 요건 효과인데 개념도 쓰셔야 되거든요. 개념하고 요건 효과인데, 자, 선고유예에 대한 개념하고 요건과 효과, 집행유예에 대한 개념, 요건, 효과, 가석방에 대한 개념, 요건, 효과 이렇게 이제 쓰셔야 돼요. 제가 하나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는 참고 삼아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책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책에서 보시면, 이 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 다는 알지만 이 책에서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판례에도 제시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제도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다루는 판례를 2개 이상 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마다 판례를 2개 이상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작업했던 거를 아까 그 책에 가지고 이제 작업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선고유예라는 이제 어떤 건지, 선고에 대한 의의,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효과, 이렇게 이제 선고유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고유예에 대한 이제 의의가 있죠. 선고유예는 교재도 선고유예라는 게 나오죠. 처음에 우리 263페이지에 보시면 선고유예 59조 있죠. 형법 59조. 그게 59조 1항이
선고유예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런 것을 선고유예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고유예는 법정이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 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되면 면소, 면해준다는 거, 소를 면해준다는 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선고유예 제도는 처벌되었다라는 오점을 피고에게 남기지 않아요. 남기지 않고 피고인이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선고유예입니다.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해서 이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개념 써주고, 그다음 선고유예 요건을 보면, 요건은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 교수, 신호진 교수님이고, 형법요론, 형문사에서 나온 거고, 2018년도에 책이 나온 거고, 560면에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인용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9조 1항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이게 1차 하나의 요건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이 선고한 경우여야 돼요. 이게 하나의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두 번째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는 예외. 이러한 것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받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형법 59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었어요.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방가루 1이죠. 방가루 1에 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 그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형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바, 주형을 선고 유예하고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 81도 614 해서 판결문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판결은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늠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76도 2262 해서 요 한 요건에 두 개의 판례를 지금 찾아놓은 거고요. 두 번째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법정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2001도 6138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세 번째 요건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가 아니어야 돼요. 예. 전과자면 제외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전과자가 없을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판례는 형법 37조 후단 경업범 중에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죄의 형도 형법 59조 1항에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선고유예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결 2010도 931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관찰이라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보호관찰이 263페이지 59조의 2라 그래가지고 보호관찰이 들어왔죠. 전에는 없었던 조항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새로 들어온 겁니다. 59조 2 보호관찰. 여기에 대해서 개념 써준 거예요. 오타가 나왔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또는 원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서 형법 59조의 2의 1항이고,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네, 그래서 동조 2항에 1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263페이지 보시면은 59조 2항의 조문입니다. 조문. 그리고 또 선고유예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인용을 한 건데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은 바로 이제 교재 아까 얘기했죠. 저 형법 요론 요거 교재 이 책 우리 학교 교재 아니에요. 그래서 전개서 562면에 있다 그래가지고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지금 선고유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의 효과는 선고유예에 대한 선고에 대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선고유예 기간 경과에 대한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고유예에 대한 선고를 보면 선고유예 판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언제나 2년으로서 단축이 인정되진 않는다.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그 판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서 대법원 판결 732의 1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가 있어요. 이렇게 판례와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경고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고할 때에는 면소된 거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형법 60조에 있고요. 여기서 면소 판결이란 범죄는 성립하나 소송 추행에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이 범죄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는 실제 판결이 무죄 판결과 서로 다르다. 네, 구별된다. 이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르다. 자, 이제 그래서 선고유예가 이제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집행유예를 보시면은 집행유예에 대한 의의를 먼저 하죠.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그것이 최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고할 때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아까는 면소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서로 구분되죠. 그리고 집행유예는 단기 자유형 폐해를 제거하고 형 집행의 유예를 통해서 범죄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자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서 제가 인용을 어디서 했다라고 이제 써놨고요. 자, 선고유예에 대한 이제 요건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법조문입니다. 이게 62조 1항이죠. 51조에 대한 사항에서 참작해서 3년 이하에 지금 여기 우리 어디에 있냐면은 집행유예는 우리 교재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61조 1항이죠. 3년 이하의 지정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다 미출칭기 요건들이 다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줄에 대한 걸 이제 보시면 처음에 요건을 보시면 3년 이하에 여기서 보시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첫 번째 요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판례를 보시면 산입된 미결 구금 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의 본용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형법 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서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두 번째 요건으로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것은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경고 기능을 다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가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종합해서 판결 선고 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단서 조항이 있었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죠. 날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이제 적어놨고요. 요 두 개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범한 기간 시기라 해가지고 요 시기에 대한 내용은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한해서 제 경우에 한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서 조항의 마지막 조항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아까 오타가 확정된 날부터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시면 62조의 1할 해가지고 교과서에도 있죠. 보호관찰이 있고 사회봉사가 있고 수강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인용한 건데 형의 집행을 유의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62조 1항, 62조의 2 1항에 있고요. 처음에 이제 보호관찰이 무엇인지, 사회봉사가 뭘 얘기하는 건지, 수강명령이 뭘 얘기하는 건지, 수강명령에는 또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판례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형법책 다른 일반 그 책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재는 법조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참조할 부분이 없어서 다른 교재를 반드시 참조하셔야 됩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효과가 있죠. 집행유예 효과는 선고의 효과가 있고 경과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효과를 또 판례에 의해 가지고 또 표현해 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석방에 대한 요건과 효과입니다.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형이 완료 전에 조건부로 수용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고할 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이제 가석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72조의 1항이라 해가지고 책에서는 가석방이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72조가 나오죠. 조문이 나오죠. 거기서 269페이지 보면 의의가 있죠. 의의를 좀 써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거를 써주시면 되고, 똑같이 옮기면 간점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의미 있는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의 요건도 나오죠. 여기 이제 다른 거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가석방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선고유예도 요건이 나오는데 판례가 없네, 판례가. 자, 가석방의 요건도 법조문 72조 2항에 하나를 뜯어보면 됩니다. 이게 밑줄 준 게 요건이에요. 처음에 보시면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과 금고라 해가지고 가석방은 징역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형기가 경과돼야 돼요. 이게 지금 20년이죠. 무기는 20년이 무기는 20년, 유기는 그 집행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가석방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기와 유기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제 그 기간을 정해놨죠. 그래서 두 번째는 행정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돼요. 그래서 반성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수용자에게 잔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제 범위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가석방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요건이고, 세 번째 요건은 벌금 또는 과료의 병거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73조 2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벌금, 급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될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판례를 좀 넣고요. 자, 효과는 가석방의 처분의 효과가 있고요. 잔형기 경과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각각 이제 작업을 해주면 여기 이제 5페이지 정도가 나왔는데 5페이지 정도면 가장 적당하죠. 중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형법 총론은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그 책에 있는 거는 다른 건 다 만족할 수 있는데 판례가 없죠. 판례가. 네, 판례가 없다 보니까 이 판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른 교재로 시중에 있는 그러한 그 형법책 보시면은 형법 총론이 있으니까 총론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형법 총론을 이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형법 총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나요?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뭐 다들 있나요? 안 계세요? 말을 안 하시네? 예?
없어요? 다른 분들은? 저기 지영 씨는 그래도 책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판례를 좀 인용해가지고 다 가져오세요. 판례는 뭐 인용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판례 써주시고 사건 번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부족하면은 거기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하셔서 쓰시면은 형법 총론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헌법의 기초가 굉장히 좀 난해하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나마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뭐 항의를 많이 했가 봐요, 학우들이. 그래서 상세하게 또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헌법의 기초, 별지와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설명을 이제 해줬어요. 요번에.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이제 다운받았으면 그 자료 보시면 돼요. 자, 이 자료거든요. 지금 이 자료인데, 기말시험 작성에 대한 접근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이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참고하셔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굉장히 막연했는데 좀 작성하기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 드린 것 중에 그 자료 하나 있었죠. 그 자료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탈북민 있죠. 북한선언 강제 추방에 관한 적법성 여부와 실천적 법적 과제를 가지고 추방 요번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논문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그 논문을 제가 그 자료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그 해답이 많아요. 답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그 5문제 중에서 2문제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한 3문제 정도? 한 절반 정도는 그거 갖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볼게요. 납포된 선원이 지금 2명이 저도 2명을 알고 있는데 3명이라고 적었던가 봐요. 2명입니다. 2명. 2명. 그러니까 납포된 선원 수가 2명이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오면서 나머지 선원들을 다 죽였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죽인 거 가지고 이제 뭐랄까 정치적인 맥락이 크죠. 사실 이 사람들 다시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다 보냈어요. 그냥 강제로 그냥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물 작성하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다 쓰셔도 되고, 또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고 써도 되고, 북한 주민 보호법 이렇게 써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법조문을 인용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러두기 보겠습니다. 상당히 여기 이제 그 헌법의 기초에서 기말과제가 지식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 행위를 헌법적으로 이제 평가해 보자라는 겁니다. 평가라고 이제 제출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요걸 상세하게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과제를 제출한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이제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제출했다는 거예요. 우리 과제를 그렇게 이제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항별로 이제 접근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 일문 1위에 대한 접근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별지죠, 이거. 1문 1. 자, 여기에서 보시면,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약칭으로 북한 주민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법과 난민법과 출입국 관리법 이 세 개는 그 교수님이 올려놔서 저도 자료 올려놨어요. 그거를 직접 읽어보고, 네, 이제 이 법을 올려놨죠. 직접 읽어보고 기억에 해당 법률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주장인지 다음 두 쟁점을 나눠서 논하시오. 자, 기억이 뭐냐면은 해당 북한 이탈 주민들은 2명이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보호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당 법의 보호를 받아 기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하자는 거예요. 첫 문제가 북한 주민 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보호의 의미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즉 해당 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은 외국인인지 여부를 그 반페이지 정도로 이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페이지 내로. 자, 보시면 이제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접근 방법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보호의 의미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보호를 받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은 외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따라서 이 법률을 먼저 북한 주민 그 보호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법을 먼저 띄우고 난 다음에 이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죠. 보호라는 키워드로 조문을 검색해 봐라. 그러면 이제 딱 나오겠죠. 우리 한글에서 보면 이제 다 키워드 갖고 이제 그 문장을 찾아내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보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법률 전체를 다 보았을 때 보호의 내용을 제11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그 다음에 20조, 21조, 22조, 22조의 2, 24조, 26조, 26조의 2, 26조의 3, 26조의 4 이렇게 많은 게 이제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조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자원과 통상의 법적 적용에 대한 예외를 해주는 내용이며 국적 부여와 관계된 내용은 전혀 규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구조를 보면 보호 결정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저도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조에 보면은 보호 결정에 대한 기준이 나오거든요. 제 2랑 2호에 보면은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보호의 대상이 안 되는지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구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조의 내용을 좀 2호를 보시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 등, 살인 등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오던 선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게 이제 살인이라고 본 거죠. 근데 그 살인 등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호의 대상자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어떤 국정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자, 그런데 제 사망에서는 이게 구조의 사망에서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회 정책에 필요한 일부 보호 그리고 이 지원 등은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조문이 그렇게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보호의 의미가 국정 여부이고 보호 대상자가 아닌 결정이 국민이 아닌 결정이자 강제 퇴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 결정이라면 보호 대상자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도 사회 정착을 할 것으로 전제를 하는 제3항과 맞지 않게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표현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면은 국적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요번에 국적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검색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국정 여부에 대한 절차가 해당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논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국적을 키워드로 검색하게 되면 조문에 2조밖에 없어요. 자, 2조가 국적 부여에 대한 절차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 아니라면 해당 법률의 보호에서는 국적 부여가 들어갔지 않다고 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이게 지금 열어보죠. 뭐 이 법률을 열어보면 2조가 절차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죠. 자, 2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 법률에 북한 이탈 주민법에 대한 2조를 보면, 자, 2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국적이라는 말이 없죠. 여기엔 절차가 없죠. 여기 보세요. 그 1호에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그럴 때 요 국적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이건 하나의 정의 내린 것이 절차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북한 이탈 주민법에는 국적에 대한 절차가 없다는 얘기죠. 절차에 관련돼 가지고 법조문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 조문을 듣고 국적에 대한 절차에 관련된 규정은 조문이 없다라고 이제 표기해주면 답이 이제 된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면 게시판에다가 1번 좀 써주세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건지. 자, 거기다 그 게시판에다가 좀 숫자 좀 써주세요. 내가 이해하겠다 1번, 모르겠다 0번. 예, 또 다른 분. 다른 분들 지금 자리에 없나요? 컴퓨터 앞에 없나요, 지금? 예, 빨리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줍시다. 다음 넘어가게. 예, 또, 안 계신가요? 자, 지금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 되겠죠. 지금 오늘 올라온 자료는 굉장히 자세하게 일부러 항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과제를 풀어라 이렇게 지금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으로 1번 문제는 끝났어요. 1번에 2개 문제는 끝났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화면을 좀 봐요. 문제 1번에 두 번째 이제 접근 방법을 봅시다. 요번에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법 파일에서 기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단어에 있는 조문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절차에 있다면 그 절차가 서술하게 되면 검색으로 포착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그것을 거쳐야 되는 국적 여부. 지금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기순이라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대로 찾아볼게요. 지금 화면 보이죠? 자, 기순.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면 있는지 없죠? 아예 이 기순이란 단어가 이 조문에는 없어요, 아예. 예, 조문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이제 또 화면 보세요. 문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제시문상 리을이죠, 리을이 뭔지 좀 볼게요. 자, 리을. 북한 이탈 주민이 외국인이라면 요번에 이게 외국인은 전제가 깔았어요.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의 방법으로 일반적인 외국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과 합의하여 북한의 강제로 인신을 인도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가 이죠. 인도하는 것도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타당성을 그 문항의 논리의 목적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들어 논하십시오. 이때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헌법 93년 7월 29일 날 선고난 건데 9.2 헌바 48 보면은 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채택하고 있는 남북한 특수관계설에 입각해서 이 지금 학설 있죠. 남북한 특수관계설에 대해서 입각해서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헌법 법리에 기초할 때 북한 지역이 외국인을 강제로 직접 송환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 지역인지를 근거로 들어 논하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한정대회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법조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이게 그 어떤 이제 신부 사건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국의 이제 국적을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분이죠. 그 신부가 이제 북한에 갔죠. 북한에 갔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한국에 있는 신부하고 이제 공범이라 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신부를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은 게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재판 도중에 재판 중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서 그 남북이 이제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그 협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화면을 좀 봐주세요. 문제 2번에 보면 전체는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답안을 작성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쭉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2번에 대한 지시사항에 따라 여기 지금 둘러 여섯 일곱 번째 줄 있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전제로 먼저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남북한 특수관계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기초에 대한 교재 4강을 볼게요. 4강에서 보면은 이게 교재에 이제 어디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4강에서 보시면 4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강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강의 교과서의 교환 내용을 보면 남북한 특수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여러 나온다는 거죠. 자, 4강으로 가볼게요. 109페이지부터 시작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판례들이 나오는데 92 헌바 48이라는 판례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통진당 사건이고 국적 여기 117페이지 국적법이 나오네요. 국적법이 나오고 제외국 그 외국 신부가 이제 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국인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것 같네요. 자, 125페이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판례죠.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12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중성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중성을 인정해가지고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음을 엄연한 현실인 점을 비추어 헌법의 전문 내용과 제4조가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이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법률이 그 사건이 진행 중에 이제 이게 제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을 했는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국가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것으로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대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간 겁니다. 이게 위헌이다 이거죠.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갔는데 그 사건 번호가 바잖아요. 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국가보안법이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소멸시키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상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재 요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농구로 사문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답안 작성 전에 해당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것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남북한 특수관계설에 따르면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있죠. 이 두 개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논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로마字소의 3 있죠. 다음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법리를 알아보는데, 이거는 지금 헌법의 12강에 있다는 거죠. 12강. 자, 12강에 보시면 12강이 이제 그 기본권의 기능, 효력,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예요. 12강이 다루고 있는데 이 교환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는 거죠. 99 헌바 494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찾아볼까요? 339페이지. 339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99 헌바 494죠. 외국인 뒤에 있네요. 발음 못 쳤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국어헌법 494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답안 작성 전에 이 내용을 복습하시고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성이 전혀 없다면 외국인을 북한 지역으로 동의 없이 강제로 내버리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위반이 되는 것인지 되지는 않은 것임에 따라서 아는 것이고, 그러나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본권 규범 위반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점을 생각해보고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예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떤 연유로 입국한 무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북한 지역으로 자동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이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에 대한 접근은 여기는 이제 그 헌법 6조 제6조의 규정과 세계 인권선언, 그 다음에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에 결합해서
외국인의 강제 북송 행위를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재 7강에서 배워 있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7강에서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고 제 헌법 제6조 1항에 있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6조 제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인권선언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규에 해당하고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만일 세계인권선언이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국제법규와 조약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북한으로서의 강제 퇴거는 헌법 제6조 제1항 또는 2항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만일 해당된다면 해당 조약 및 국제법규의 내용을 들어 그러한 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을 지적하고 그 위반이 헌법 제6조의 어긋남을 지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두 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약이라든가 국제법규라든가 조약의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를 이제 만약에 조약이라든가 국제법규에 있으면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 제6조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그런 걸 좀 판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내용을 좀 보시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대한민국에 실효적으로 통지하는 영토 내에 들어온 순간 그 법적 지위가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논하십시오라고 되는데, 일단은 결론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다룬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헌법 규정, 국제 발생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북한의 헌법적 지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서 논하시오. 근데 이제 이거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자세히 풀어줬냐면은, 문제 3에 대한 접근은 문 3은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영토 내에 들어와 있을 때 헌법적 관점에서 그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아야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되는지 논하는 문제이고, 해당 내용은 우리 교재 4강 내용 중에서 국적과 관련되어 있는 북한 주민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복습하자는 차원이고, 헌법 제2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중에 법률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국적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지, 아니면은 법률은 국적과 관련된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세부적 내용만을 정할 뿐 국적 자체는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생기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특히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가 2000년 8월 31일 날 97 헌가 12 결정에 보면, 또는 대법원 2016년 1월 28일 선고되어 있는 2011두 24675 판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판례 번호를 번호만 표기하지 말고 그 내용을 간접 인용 또는 직접 인용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과제를 작성하면 과제 작성자의 결론을 드러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판례를 간접 인용이 되든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주면서 이 지문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는. 자, 이제 4번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 다시 보시면 4번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제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첫 번째, 난민법상 강제 소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걸 논해주고, 두 번째는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좀 논하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상세히 풀어줬냐면은, 자, 4번 문제는 지시사항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 내지 또는 가정에서 풀 것을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민법상 강제 소환과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에 대한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접근해 보면, 자, 첨부되어 있는 이제 난민법의 파일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난민법 제2조 정의해 보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보는데, 이때 이제 1호에 보면 난민이란 정의가 나와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동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건 국적국의 국적입니다.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하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인 외국인을 말한다. 여기서 외국인이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난민법의 개념의 정의를 보고 또 사후에서는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6호에 보면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난민법상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 개념에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서술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난민법상 강제소환 금지 규정이 제 3조에 있어요. 3조에 이제 강제소환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안 한 거예요, 사실 국정원이. 그래서 그런데 제 19조는 3조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법상 강제소환에 허용되는 대상이라는 주장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법상 제19조 난민 불인정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 개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첫 번째 검토한 것을 같이 평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 두 번째 접근하는 방법은 요번에 이제 출입국 관리법을 이제 먼저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걸 규정하고 있고 강제 퇴거라는 단어를 찾아요. 키워드를 찾습니다. 강제 퇴거를. 그럼 검색해 보면 46조가 나온다는 거죠. 강제 퇴거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즉 강제 퇴거하는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열거되어 있는데 46조 제1항에 보면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회장은 이 장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다음과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 퇴거 대상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절차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지문에는 자, 만약 해당 북한 이탈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정한 경우, 요번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제 북송에 의해 제한이 문제가 되는 기본권과 위반이 문제되는 헌법 원칙을 모두 열거하시오. 경합되는 기본권과 헌법 원칙이 모두 거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논중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논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세하게 얘기하셨냐면 처음에 이제 접근이에요. 처음에 접근은 이제 헌법 기초 5강에 보면 이제 법치주의 원리를 이제 복습한 거고,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헌법 원칙 중 위반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열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헌법 기초 이제 11강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를 배우는데 여기서 분류되는 기본권을 보고 헌법 조항들을 직접 보면서 문제 사안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본다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본권을 간단히 열거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제로 풀 것을 지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위반될 수 있는 헌법의 원칙과 침해될 기본권을 서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강하고 11강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있는 것들을 표현만 해주지만 거기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각각마다 기본권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 이제 기본권이 어떤 게 있고 이 기본권은 어떤 내용이고 헌법의 원칙이 어떤 게 있고 그 원칙은 어떤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과잉금지 원칙인데 이건 5강하고 13강에서 있는데 이걸 복습하는 거고, 과잉금지 원칙이 무엇인지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해서 우선 설명해주고 그 목적에 대한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설명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등 원칙. 평등의 원칙은 11강에서 배우게 되는데 평등의 원칙이 무엇인지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등 원칙의 위반은 첫 번째 자의금지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엄격한 비례 원칙이 있고요. 이 자유금지 원칙과 자의금지 원칙과 엄격한 비례 원칙 중에 어느 심사 기준에 의할지를 판단해보고
이때 이제 헌재 헌법재판소 판례 99년 12월 23일 나온 건데, 결정 나온 건데 98 헌마 363 결정에 제시하는 걸 인용하라는 거죠. 인용해서 판단해 보면 되고, 만일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른다면 정당한 차별 목적과 차별 취급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차별 취급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필요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순으로 차례대로 서술해주면 이 지문에 대한 답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 5번까지 이게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쫓아가면서 작성해 주시면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이게 그 내용이 안 나왔을 때는 참 막연했는데, 왜냐면 지금 뭐 강의를 들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교재가 어디에 어떤 판례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요번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에 이제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요걸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지문과 답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 오늘 올려준 그 교수님 올려준 자료 꼭 보시고, 이거 복사는 안 돼요. 복사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고요.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답을 찾으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밥 쥐어주고 숟가락도 떠준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과제를 못 풀면은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자, 질문 질문 해주세요. 예, 질문. 자, 새로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누가 들어오셨나요? 중간에 들어온 분은 없나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답 작성하는데 어려움 없죠? 헌법의 기초는. 질문 있나요?